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텅스텐 수출 전면 봉쇄. 그 한 줄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군에서 중국산을 법으로 금지했고 소재 강국이라던 일본마저 산업이 멈출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6배로 폭등했죠. 그런데 이 난리 속에서 모두가 답을 찾아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강원도의 한 폐광. 30여 년 전 중국에 짓밟혀 문을 닫았던 죽은 광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사람을 보내고 독일이 천억을 걸고 소재의 갑이라던 일본까지 줄을 선 그곳. 58조가 잠든 그 땅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도쿄의 중심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정부 청사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봉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일본이 한 해에 들여오던 텅스텐의 90%가 단 하루아침에 끊겨버린 겁니다. 탱크 포탄에도, 미사일 탄심에도,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던 반도체 공장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그게 멈춘다는 건 일본 산업의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었죠. 봉쇄 발표가 난 직후 도쿄 증시의 소재 관련 주가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전에만 수조엔이 증발했어요. 방위성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고 경제산업성 복도에는 새벽부터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중국 없이 텅스텐을 구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거의 유일한 답이 우리가 평생 자원 한 톨 없는 나라라고 비웃어온 바로 그 나라에 있다는 것. 저는 그날 그 사실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저는 나가오카 유키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핵심 광물 조달을 책임지는 심의관입니다. 소재라는 무기로 어느 나라에 목줄을 줄 수 있는지,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청사에 들어섰을 때 복도의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대리석 바닥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어요. 다들 손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끊겼다고요? 완전히요? 대체 언제부터? 저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텁텁한 커피 냄새가 확 끼쳤어요. 밤을 새운 사람들의 냄새였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화면에는 붉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의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부하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방산 쪽은 비축분으로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이후엔 포탄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춥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쪽이에요. 우리 소재 기업들이 텅스텐 없이는 공정을 못 돌립니다. 거래처 절반이 벌써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안에서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축 석 달. 대체 공급선 없음. 가격은 이미 평소의 6배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6배.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흔하디흔한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금값이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중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까? 제가 묻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방이 중국산을 막기 시작하니까 먼저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군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거든요. 적성국 자원은 무기에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중국이 아예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겁니다. 너희가 안 쓰겠다면 우리도 안 팔겠다. 그런 셈이죠.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이 닿는 순간 어깨에 묵직한 무게가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전 세계 텅스텐의 80%가 넘는 양을 중국 한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손을 놓는 순간 일본도 미국도 똑같이 휘청였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소재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도 결국 남의 손에 목줄을 맡긴 처지였던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었어요. 제 오랜 상사였습니다. 핵심 광물 정책을 수십 년간 주물러 온 사람. 저에게 소재라는 무기를 쥐어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자료를 흘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호들갑 떨 것 없어. 대안을 찾으면 그만이야. 세상에 텅스텐 나는 곳이 중국뿐인가? 국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서방에서 돌아가는 광산을 다 끌어모아도 중국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모리야마 국장은 픽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없으면 만들면 되고 정 안 되면 사오면 돼. 우리가 누군데. 소재라면 일본이 갑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소재라면 일본이 갑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 무릎 꿇릴 수 있다. 그 믿음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일본이니까, 소재의 나라니까. 그 오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저는 며칠 뒤에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요. 제가 소재라는 무기를 처음 손에 쥔 건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시절 일본은 세계 산업에 위해 군림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 그 정밀한 화학 물질들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한국도 대만도 그 소재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요. 저는 그때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은 제 직속 상사였고요. 어느 날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보던 그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가오카,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아나? 소재입니다, 국장님. 틀렸어. 우리가 가진 건 목줄이야. 옆 나라의 목줄. 그는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자신만만하던지 저는 그게 멋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가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라고. 우리가 이 소재만 잠가도 한국 산업 전체가 멈춰. 반도체가 멈추면 그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지. 자원 한 톨 없는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어. 결국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올 거야. 저는 그 서류를 받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라는 느낌. 한 나라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좌우할 수 있다는 그 감각. 저는 그 일에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규제의 세부 항목을 다듬고 어느 품목을 언제 잠가야 가장 아플지를 계산했습니다. 규제가 발표되던 날 한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나라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였어요. 공장이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 소재를 구하려 동분서주하는 기업들. 모리야마 국장은 그 뉴스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나라를 흔들었잖아. 이게 일본의 힘이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그저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의 뿌리도 우리에게 빚진 언제든 목줄을 당기면 끌려올 나라. 한국은 말이야. 모리야마 국장은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사다 쓰는 나라야. 텅스텐도, 히토류도 죄다 중국에서 사오지. 소재는 우리한테 사오고 자기 발밑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가 무슨 수로 우리를 넘어서겠나? 자기 발밑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나라.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다. 그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가 필요한 텅스텐을 100% 외국에서 사다 쓴다는 것도 그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것도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함께 단단해졌어요. 일본은 소재의 갑이다. 한국은 영원히 사다 쓰는 나라다. 이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죠. 그 단단했던 질서가 텅스텐이라는 단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텅스텐을 끊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했던 그 짓을 이번엔 중국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요. 소재를 무기로 한 나라의 목줄을 쥐는 일.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일이 똑같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중국 말고 일본을 구해줄 텅스텐을 찾아서요. 전 세계 광산 목록을 펼쳐놓고 밤마다 그 위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능성이 지워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광산은 품질이 떨어졌고 호주의 광산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은 진작에 채굴을 포기했고 미국조차 자국 광산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남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한 곳도요. 그렇게 목록의 거의 끝까지 줄을 긋고 있던 어느 밤, 제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강원도, 상동.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광산이라니, 자원 한 톨 없다던 그 나라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무슨 착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오 같은 한 줄이 제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텅스텐 광산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모리야마 국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 자네 뭘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나라에 무슨 광산이야? 있었으면 진작에 캐고 있었겠지. 자료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텅스텐 광산이 하나. 그런데 이상한 건 30여 년 전에 문을 닫은 폐광이라는 겁니다. 거봐, 폐광이잖아. 죽은 광산이라고. 그런 데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국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폐광은 폐광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광산을 깊이 조사해보라고 지시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워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조사 결과가 제 책상에 올라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온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어요. 당황한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의관님, 이 광산 말입니다. 보통 폐광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광산 하나가 한국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 수출의 절반, 광산 하나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산골 광산 하나가 한국 경제의 심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문을 닫았지? 중국 때문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30여 년 전 중국이 헐값에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싼 인건비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앞세워서요. 아무리 좋은 텅스텐을 캐내도 중국이 던지는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캐면 캘수록 손해가 쌓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또 중국이었어요. 30여 년 전엔 그 광산을 짓밟아 문을 닫게 했고 지금은 우리 일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가해자의 얼굴이 같았습니다. 광산이 멈추던 날 마을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보고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평생 그 산에서 텅스텐을 캐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캐던 굴을 아들이 물려받아 캐던 그런 집이 흔했다고요. 광산이 멈추자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혔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산골 마을 이야기인데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광산이 멈추던 날 울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쩐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죽은 광산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직원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심의관님, 그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죽은 줄 알았던 그 폐광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그냥 다시 여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사람을 보내 현장을 살펴봤고 독일이 큰돈을 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저는 그 두 나라 이름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산골 폐광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던 무언가가 그 강원도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다. 그건 제 평생의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지금 제 책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리야마 국장에게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접 그 광산을 두 눈으로 보고 오겠다고요.
국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관이야. 그런 사람이 한국 산골 폐광까지 직접 간다고? 체면이 있지. 국장님, 지금 우리 산업이 멈출 위기입니다.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깟 폐광에서 뭘 얻겠다고. 가봐야 망한 광산 구경밖에 더 하겠어.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대신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반쯤은 국장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가봐야 별것 없을 거다. 그저 마지막 가능성 하나를 직접 지우고 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묘한 기분에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그 보고서의 한 줄이 떠올랐어요. 광산이 멈추던 날, 마을 전체가 울었다는 그 대목이요. 그리고 그 죽은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마지막 문장도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무엇을 보러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원 빈국이라 비웃던 나라의 산골에서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는요.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오르던 그 아침,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빨리 돌아오자. 별것 아닐 테니까. 그 별것 아닌 곳에서 세계가 왜 한국 앞에 줄을 서는지 저는 곧 똑똑히 알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겹겹이 나타났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산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산골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나. 가봐야 녹슨 철문 하나 보고 오는 거겠지. 차가 산길로 접어들수록 길은 좁고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런 곳에 정말 광산이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슬렸어요. 죽은 광산을 안내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당당했거든요. 고개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산 아래 너른 분지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폐광을 상상하던 제 머릿속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이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갔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땅을 울리며 전해졌습니다. 이게 폐광이라고요. 30여 년 전에 문을 닫았다던 모두에게서 잊혔다던 그 죽은 땅이 여기가 정말 그 폐광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빙긋 웃었어요. 맞습니다. 30여 년간 잠들어 있던 곳이죠. 지금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산 공기가 폐로 훅 들어왔습니다. 흙냄새와 쇳내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발밑에서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깊은 지하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리야마 국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봐야 망한 광산 구경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건 망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펄떡이는 거대한 심장이었어요. 믿기지 않으시는 표정이네요.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 자원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죠. 사실은 우리도 한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발밑에 뭐가 있는지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잊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발밑에 뭐가 있는지 잊고 살았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비웃던 그 말, 자기 발밑에 뭐가 묻혔는지도 모르는 나라라던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제게 돌아왔어요. 그들은 정말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요. 저는 현장 안쪽으로 안내를 받아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가 더 압도적이었어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있었어요. 죽은 땅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던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은요. 광산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규모만 크고 알맹이는 없는 광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다독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이 광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거든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자료와 화면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장량이라고 답하려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품위입니다. 캐낸 돌덩이 속에 진짜 텅스텐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돌을 캐도 알맹이가 많이 들었으면 좋은 광산, 적게 들었으면 별 볼 일 없는 광산인 거죠. 그는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 광산의 평균 품위가 보통 0.18% 정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광산은 얼마일까요?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평균보다 조금 높겠지,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0.55%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0.55. 세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3배라고요? 네, 3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광산이 멀건 믹스커피라면 우리 광산은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인 셈이죠. 같은 돌을 캐도 알맹이가 3배 넘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노력을 들여도 훨씬 많은 텅스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건 믹스커피와 에스프레소. 그 비유가 제 머릿속에 그대로 박혔어요. 일본이 그동안 중국에서 사오던 텅스텐, 다른 나라들이 애써 캐던 텅스텐. 그게 다 멀건 믹스커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골 광산이 진한 에스프레소를 품고 있었다고요. 품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책임자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양도 봐 주십시오. 이 광산에 묻혀있는 텅스텐 매장량이 약 3,5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3,500만 톤. 저는 그 숫자의 크기를 머릿속으로 가늠해 봤습니다. 가늠이 안 됐어요. 너무 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풀가동으로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캐도 바닥나지 않는 양입니다. 지금갓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캐도 남는다는 얘기죠. 서방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는 주요 광산을 다 끌어모아도 이 한 곳보다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품질은 세계 최고급인데 양까지 압도적이라니. 이런 조합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품질이 좋으면 양이 적고 양이 많으면 품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광산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의 가치가 얼마쯤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차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마지막 숫자를 띄웠어요. 58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땅 속에 58조 원짜리 보물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웬만한 대기업 하나의 가치를 이 광산 하나가 통째로 품고 있는 셈이었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한 해에 텅스텐 정광을 2,600톤씩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톤당 1억 2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몸이고요. 게다가 우리는 캐낸 원석을 그냥 팔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공까지 합니다. 한 해에 4,800톤이 넘는 텅스텐을 직접 소재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냥 돌을 캐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비싼 소재로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원석부터 완성된 소재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통째로 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림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다 쓰는 나라, 일본은 만들어 파는 나라. 그 질서가 지금 제 눈앞에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책임자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손끝에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 충격이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을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뜨리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광산이라면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광산이 대단해도 결국 텅스텐을 사갈 나라가 필요하니까요. 일본이 가장 큰 고객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책임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가 떠올랐어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군에서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적성국 자원은 무기에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미군에 들어갈 텅스텐을 어딘가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전문가들이 직접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조사단이 이 강원도 산골 폐광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사람을 보냈다고요.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이 광산 부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직접 이 광산이 판세를 바꿀 카드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독일 국기였어요.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국책 금융기관이 이 광산 사업에 약 8,200만 달러를 댔습니다.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독일이 왜 멀고 먼 한국 산골 광산에 그 큰 돈을 걸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광산의 숨은 가치를 일찍 알아봤기 때문이죠. 저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미국이 직접 왔고 독일이 큰 돈을 걸었다. 세계가 이미 이 산골로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만요? 그렇다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책임자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사실을 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늦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가장 늦었다. 일본이요. 소재의 갑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이 산골 폐광 앞에서 줄의 맨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미국 뒤에, 독일 뒤에요. 이미 상당량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이 잡혀 있습니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인이 정해진 셈이죠. 일본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남은 자리를 두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셔야 합니다. 경쟁. 저는 그 단어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광산의 텅스텐을 얻으려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니.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한국에게 소재를 팔지 말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현장이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끝없이 텅스텐을 실어 날랐고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저 안에서 캐내는 텅스텐 한 톤 한 톤이 이제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보물이었습니다. 문득 모리야마 국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깟 폐광에서 뭘 얻겠다고.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대신해. 그가 비웃던 그 폐광이 지금 세계의 판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웃음의 대가로 일본은 줄의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이 광산을 다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이 광산이 진짜 왜 특별한지 보시려면 만나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이 광산과 함께 무너졌다가 이 광산과 함께 다시 일어선 분입니다. 가시죠. 마을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어요. 숫자의 충격만으로도 이미 벅찼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 마을에서 저는 제 평생 가장 단단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는 광산을 지나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하던 쇠락한 폐광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골목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났고 공사 중인 집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폐광촌에서 아이들 소리라니요. 책임자가 한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마당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깊은 주름, 거칠고 두꺼운 손. 한눈에 평생 마기를 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박 어르신입니다. 이 광산에서 평생 텅스텐을 캐셨던 분이죠. 아버님도 이 광산 광부셨고요. 2대째 텅스텐을 캐신 집안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무어라 한국말로 물었어요. 책임자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손님이라고요.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리를 권하며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라고 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손수 따라준 차에서 구수한 김이 올라왔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자가 한마디 한마디 통역해 주었어요. 30여 년 전이었소. 이 광산이 문을 닫던 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하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울었소. 평생 이 산에서 텅스텐을 캐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 나는 그때 아버지가 캐던 굴을 물려받아 캐고 있었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소. 아버지가 캐던 굴을 아들이 물려받는 그런 집이 이 마을에 흔했소. 저는 차를 든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 안에 찻잔이 따뜻했어요. 중국이 헐값에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소. 아무리 좋은 걸 캐내도 중국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었지. 캐면 캘수록 손해가 쌓였소. 결국 그 육중한 철문이 닫혔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 너머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었소. 아이들 소리로 가득하던 학교가 조용해졌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던 이 광산이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갔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는 텅스텐을 단 한 톨도 캐지 못했소. 필요한 건 죄다 외국에서 사다 썼지. 그것도 대부분 우리를 무너뜨린 바로 그 중국산이었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계 최고급 텅스텐을 발밑에 깔고 앉은 채로 그걸 무너뜨린 나라에서 다시 사다 써야 했던 마음이 어땠을지요.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실 줄 그때도 아셨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소. 다들 끝났다고 했지. 죽은 땅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나처럼 늙은 사람만 몇 남았소. 우리는 그저 차마 이 산을 등질 수가 없어서 남아있었던 거요. 그런데 말이오. 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이 변하더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텅스텐 값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소. 우리를 똥값으로 만들어 무너뜨렸던 그 텅스텐이 갑자기 금값이 된 거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이친상고를 다시 보기 시작했소. 미국에서 사람이 오고 독일에서 돈이 오고 이제는 일본에서까지 손님이 찾아오질 않소.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깊은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작업복을 입은 차림이었어요. 광산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녀요. 이름이 지우라 하오. 노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큰 도시에서 일할 수도 있었소. 그런데 이 광산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이 산골로 돌아왔지. 할아비가 캐던 텅스텐을 이제 이 아이가 가공하는 기술자가 됐소. 지우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임자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흙 속에서 캐내기만 하던 텅스텐을 저희 세대는 세계 최고의 소재로 만들어냅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학교에도 아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연구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 산골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텅 비어 가던 거리에 다시 온기가 돈다. 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30여 년 전 광산이 멈추며 모두가 떠나던 그 풍경이 거꾸로 되감기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의 나라 산골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까요? 손님. 노인이 저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흙을 한 줌 쥐어들어 올렸어요. 이 흙 속에 든 그 돌이 한때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소. 우리 삶을 다 빼앗아 갔지.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소. 우리를 망친 그 돌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소재를 무기로 삼아온 저였습니다. 소재로 남의 목줄을 쥐는 게 힘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자신을 무너뜨린 바로 그 소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미움이 아니라 끈기로요.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힘과 이들이 가진 힘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평생을 떠받쳐 온 신념이 왜 처음부터 틀렸는지 그 진짜 이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숙소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산 그림자가 검게 솟아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낮에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살아 펄떡이던 거대한 광산, 세계 평균의 3배라던 품위, 3,500만 톤의 매장량, 줄을 선 미국과 독일, 그리고 맨 뒤에 선 일본. 하지만 제 머릿속을 가장 떠나지 않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마당에 흙을 한 줌 쥐어들며 했던 그 말이었어요. 우리를 망친 그 돌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요. 저는 그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무엇을 믿고 살았던가요? 소재는 무기다. 소재로 남의 목줄을 쥐는 게 힘이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사다 쓰는 나라일 뿐이다. 이 믿음 위에 제 인생 전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서늘한 감촉이 달아오른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리에게 소재로 한번 무너진 적이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그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니까요. 모리야마 국장은 그걸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나라를 흔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새 자기 발밑에 보물을 깨워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번엔 우리가 그들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만난 손녀 엔지니어 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 큰 도시에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광산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에 제 발로 산골로 돌아왔다던 그 젊은이요. 할아버지가 흙 속에서 캐기만 하던 텅스텐을 자기 세대는 세계 최고의 소재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들은 한번 빼앗겨봤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재가 없어서 무너져 봤기 때문에 자기 발밑에 소재를 끝까지 파고들어 일으켜 세운 거죠. 그 끈기는 제가 알던 어떤 무기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진 게 무기였다면 이들이 가진 건 의지였어요. 무기는 휘두르면 언젠가 부러지지만 의지는 짓밟힐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다름 아닌 우리 일본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곧장 모리야마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여느 때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피구쓰며 물었습니다. 어땠나? 망한 광산 구경은 잘하고 왔어? 저는 그 앞에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광산의 품위, 매장량, 가치, 미국과 독일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이 줄에 맨 뒤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요. 국장의 표정이 자료를 넘길수록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곳은 망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은 한참을 자료만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자료를 탁 덮으며 언성을 높였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무슨 수로 자원 한 톨 없던 나라가 어떻게... 국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저는 가장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입에 담은 적 없는 말을 꺼냈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건 다름 아닌 우리 일본 덕입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덕이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던 일을요. 국장님은 그때 박수를 치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나라를 흔들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게 한국에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목줄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소재로 그들을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발밑의 소재를 끝까지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잊고 있던 폐광을 다시 깨운 것도 결국 그 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우리가 휘두른 그 칼이 그들을 독하게 만든 겁니다. 국장 씨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흔들었다고 자랑하던 그날,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요. 한국의 이 잭팟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덕에 터진 잭팟인 거죠.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묘하게 후련해졌습니다. 평생 외면해 온 진실을 마침내 입 밖에 낸 후련함이었어요. 모리야마 국장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가더니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인정 못해. 우연이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밑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가 멋있다고 우러러보던 그 뒷모습이 이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무너진 성벽 위에 서서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챙겨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와 모리야마 국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다는 걸요. 그는 무너진 과거에 머물렀고 저는 그 너머를 보고 말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강원도 그 마을의 흙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박 어르신의 거친 손과 손녀 지우의 또렷한 눈빛도요. 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어섬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날 평생 들고 다니던 무기를 처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국 출장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텅스텐을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가며 한국 광산의 텅스텐을 한 톤이라도 더 확보하려 애를 썼죠. 소재의 갑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산골, 폐광 앞에 줄을 서는 처지가 됐다는 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줄에 서는 일이 더는 굴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그 질서, 일본은 영원히 갑이고 한국은 영원히 을이라던 그 질서는 사실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고요. 진짜 힘은 남의 목줄을 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빼앗겨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며 스스로를 낮춰왔던 나라가 발밑에 세계 최고급 보물을 깔고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무너져 봤기에 그들은 그 보물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강원도 마을을 자주 떠올립니다. 30여 년 전 광산이 멈추며 온 마을이 울던 그곳, 모두가 떠나고 텅 비었던 그 거리. 그런데 지금 그곳엔 다시 사람이 모여듭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문 닫을 위기였던 학교에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구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오고 텅 비어 가던 거리에 다시 온기가 돕니다. 30여 년 전 모두가 떠나던 그 풍경이 거꾸로 되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때 우리가 비웃었던 텅스텐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돌이 이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박 어르신이 흙을 쥐며 했던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친 그 돌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지난 30여 년의 모든 아픔과 반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소재를 무기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재가 어떻게 한 마을을 죽이고 또 어떻게 그 마을을 다시 살리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어요. 소재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삶이었고 끈기였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두가 중국에만 매달려야 했던 그 텅스텐을 이제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이 세상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한 곳이 단숨에 세계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중국이 쥔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0% 남의 손에 목줄을 맡기던 그 위태로운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우리가 가했던 압박이 있었다는 걸요. 우리가 한국을 흔들었다고 자랑하던 그날이 사실은 한국을 가장 강하게 만든 날이었다는 걸요. 일본 덕에 한국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한번 무너졌다는 건 정말 끝일까요? 어쩌면 그건 다시 일어설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건 아닐까요? 강원도의 그 잠든 폐광처럼요. 오늘 길을 걷다 무심코 발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를 만나거든 한 번쯤 내려다봐 주세요. 어쩌면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누군가의 미래가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소재를 무기로 휘두르던 일본 관료조차 강원도의 잠든 폐광 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돌이 이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며 스스로를 낮춰왔던 우리, 사실은 발밑에 세계 최고의 보물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무너져도 끝내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